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만년 대리로 수년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대학 시절 같은 과 후배였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 아내를 쫓아다녔고, 그렇게 반년 정도를 쫓아다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부터 따뜻한 성품과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에 큰 싸움 없이 오랜 기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저희는 다음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어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내조를 해주길 원했습니다.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절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 저에게 큰 축복 같은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죠. 저는 아내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바라던 대로 저와 아내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저와 아내는 현실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월급을 가지고 양가 부모님 조금씩 용돈 드리고, 은행 대출 빚 갚고, 또 생활비에 쓰고, 약간의 저축을 하면서 전략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이는 마냥 똑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첫 아이인 만큼 다 좋은 것들로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업무 외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고생시키기 싫은 책임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회사와 여러 가지 알바들로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려니 몸이 점점 망가져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아내의 걱정도 날로 심해졌고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드니 행복감도 줄어들어 가끔 현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를 그만두고 회사 일에만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아내가 열심히 전략해서 살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살쯤 되던 해 아내는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고생하는 게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아이도 커가고 어린이집도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당신만 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아직 젊으니까 자기도 나가서 뭐라도 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아내의 간절함과 설득 끝에 허락했고 대신 서빙 일이라든지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줌마 써주는 곳이 맞지 않다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는 알바 자리를 열심히 구했고 작은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 입버릇처럼 나이 들어서는 동네에 카페를 차려서 오는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비록 사장은 아니지만 알바로라도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게 좋았는지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대학 졸업 후 거의 바로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거여서 그게 아내의 첫 사회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괜시리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아내를 외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오전에만 잠깐 일을 했는데 그렇게 몇 달을 일하고 나니 아내의 실력이 일취월장했고 좋게 본 사장님이 풀타임 근무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서 상기된 표정과 기뻐하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장모님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려고 했지만 아내의 표정에 쉽게 반대를 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풀타임 근무로 바뀌고 나서는 제가 퇴근 후 아이를 돌봤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더 커지더군요.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아내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일을 시작하고 카페에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이지만 아내의 일터이고 제가 가면 아내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아내가 예전에 말해줬던 카페 이름과 대략적인 위치를 기억해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위치에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그 카페를 검색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카페는 없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에 와 있었고 어디 갔다 왔냐며 어제 핸드폰 충전을 안 하고 자서 그런지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이 꺼져서 연락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감 때쯤 단체 손님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마감이 늦어져서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카페 이름과 위치를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다시 말해준 이름과 위치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지금 갔다 오는 길인데 그런 카페는 없던데? 라고 말했고 아내는 엄청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체 이게 뭐냐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동안 카페 알바한다고 해놓고 어디 가서 누구랑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내는 사실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카페에서 일한다고 한 거라고 말했고 저는 또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모님이 케어해주고 계셨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열심히 사람들의 장단을 맞춰주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아내와 어떤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요. 저는 내가 이제 맥주 한 잔에도 헛것을 볼 만큼 취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는데 누가 봐도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은 제가 작년 아내 생일에 선물해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맞다고 확신했고 가게 밖으로 황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둘의 뒤를 바짝 쫓아갔습니다. 그 둘은 아주 화기애애 보이더군요. 또 자기라는 호칭을 쓰더군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동네의 한 무인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한 채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 저에게 계속 연락을 해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텔로 들어가서 좀 전에 들어온 남자랑 여자랑 몇 호실인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과 함께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텔 앞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곧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니 아내와 어떤 남자가 모텔에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아내는 팔짱을 빼며 저에게 여긴 어쩐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화를 참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고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아내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미영 씨는 문센에서 만난 친구예요. 얘기도 잘 통하고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다 보니 그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부인이 본인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라서 대신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살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집에서만 있다 보니 말도 잘 통하고 끌렸다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대학생 때 절 만나서 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보니 저에게는 없는 부분이 그 남자에게는 있어서 끌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순수하고 착했던 아내의 바람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를 용서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죠. 이번 한 번뿐이니 용서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섣부르게 결혼을 한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없으니까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으로 번지게 되어 어렵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고 아이는 저희 부모님께서 키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그 남자의 부인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부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얼마 후 아내와 그 남자는 헤어졌다고 했다는데 모르죠. 정말 헤어진 건지 숨기고 만나고 있는 건지는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남자의 부인과 그 남자 몰래 연애 중입니다. 누구든 공평하게 죗값은 받아야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기 있는 피부에 호수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남편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진급도 빨리 했고 회사 팀장이 되어 예전보다 일이 많아져서인지 한 달이면 15일 정도는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없는 날이 많은데도 심심해하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장난꾸러기 두 도련님들 덕분이에요.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두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왔기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자주 만나왔었고 제 친동생처럼 느껴져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동생들한테 남들과는 다르게 과하다 할 정도로 잘 챙겨주잖아. 그래서 말인데, 애들이 직장 구하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큰애는 취준생이니까 한 1, 2년 정도면 될 것 같고, 작은애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못해도 5년 안에는 쫓아보낼게. 응? 하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이 남자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간곡히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고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결혼 안 한 도련님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들은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할 때라 조금 걱정되어 늘 조심하며 지냈는데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걱정한 게 무색할 만큼 재미있게 지냈으며 도련님들은 장난을 먼저 칠 정도로 성격이 좋아서 한 번씩 야한 이야기도 잘하고 짓궂게 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느 쉬는 날 저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다 끝내고 땀이 많이 나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씻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샤워하는 게 취미생활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제 몸을 씻을 때 제일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제가 욕실에 들어갈 때 도련님들이 늦게 들어온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속옷과 수건을 거실 소파에 두고 옷은 침대 위에 놔뒀어요.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수! 작은 도련님 행차하셨다. 어디 있느냐? 하며 저를 큰 소리로 부르며 작은 도련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거실 소파에 수건과 제가 입을 속옷을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고 빨리 수건으로라도 가려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많던 수건은 세탁기에 넣어버린 상태여서 제가 걸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별 수 없이 욕실 문을 살짝 열고 저기 정수도련님 거기 소파에 있는 타월이랑 내 속옷 좀 갖다 줄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있는 옷도 좀 가져다 줘. 하고 말했더니 역시나 평소 제 말을 제일 안 듣고 깐족대는 작은 도련님은 싫은데 그냥 나와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부탁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굽신거리는 말투로 갖다 주라고 말을 했더니 문이 살짝 열리면서 예, 갖고 왔어요. 하길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조금 더 열리더니 옷은 안 주고 제 몸만 슬쩍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 굴욕적인데다가 당황했고 멍하니 있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아 진짜 정수 너 뒤질래? 아 빨리 옷 안 가져와? 하며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수건과 옷만 가져다 주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속옷은 안 주고 왜 이것만 딸랑 갖다 주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몸을 닦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쇼파로 가서 속옷을 찾으니 분명 있었던 속옷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작은 도련님이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전화를 걸어 내 속옷 어딨냐고 물어보니 자기 주머니 속에 있다며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고 지금까지 속옷이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봤지만 별 의심 안 했었거든요. 작은 도련님이 가져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치해? 그럼 지금까지 네가 내 거 속옷 가져간 거야? 빨리 내놔라. 너 제정신이야? 네 큰형한테 말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 하며 화를 냈지만 작은 도련님은 솔직하게 자기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만 골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취업하면 그 속옷값은 몇 배로 쳐준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양아치라고 욕을 하며 빨리 가져오라고 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와우 우리 형수 나 양아치인 거 이제 알았어? 언제 한번 양아치 제대로 보여줄 테니 기대해. 안녕. 하며 제 전화를 지가 먼저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을 때 큰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왔고 평소처럼 저에게 자상한 말투로 말을 건네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큰 도련님은 저를 한참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형수, 아무리 우리가 편한 사이라고 해도 속옷은 좀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도련님이랑 통화하느라 입는다는 걸 깜빡했고 후다닥 안방에서 갈아입고 나와 큰 도련님께 징징거리며 작은 도련님이 속옷을 가져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도련님은 자기 동생이지만 변태의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그놈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지가 맘에 들면 직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정수 그놈이 형수 좋아하는 것 같던데 형수 반응 보니까 아직 고백은 안 했나 보네. 정수가 숨겨놓은 형수 속옷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에이 맨입으로 알려주기 좀 그러네. 나도 협박하고 싶은걸? 하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작은 도련님 때문에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큰 도련님까지 그런 말 하니까 왠지 더 짜증이 몰려왔지만 꾹 참으며 웃으면서 알려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따, 그거 비싼 거란 말이야. 꼭 찾아야 돼. 응?
알려줘. 하고 말을 하니 큰 도련님은 말해줄 테니 한번 안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 어이없어 하면서 민수야, 나 네 형수야. 안아주기 뭘 안아줘. 하며 이마에 딱밤을 때리니 그 순간 저를 꽉 안아버리더군요. 너무 훅 들어온 큰 도련님의 행동에 얼음이 되어버렸고 큰 도련님은 희죽거리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작은 도련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 맨 구석에 있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다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자를 본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누군가 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짝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작은 도련님이 한 집에서 어떤 상상을 했을지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작은 도련님이 집으로 허둥지둥 들어와 자기 방에 있는 저와 큰 도련님을 보더니 아이씨, 둘이 뭐야? 어? 형, 왜 네 비밀 정서를 형수한테 알려주는 거야? 하며 큰 도련님께 화를 내더니 같이 보고 만졌으면서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주절주절 대며 변명을 하더니 엄청 큰 쇼핑백 하나를 저에게 주었고 쇼핑백 안에 있는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니 제가 늘 입고 다니는 메이커 속옷이 들어있는 겁니다. 좋게 봐도 30개가 넘어 보였고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작은 도련님께 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어디 투자한 게 잘 돼서 돈을 좀 벌었다며 지갑에서 수표 5장을 저에게 건네주며 필요한 거 다 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수표의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네, 도련님,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잘 쓸게요. 와, 이거 숫자가 다 몇 개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정말 이거 나 다 주는 거예요? 설마 구경만 시켜주고 뺏어가는 거 아니지? 하고 의심을 했더니 작은 도련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나중에 달라고 안 할 테니 실컷 쓰라고 했고 큰 도련님을 보며 지갑에서 수표 5개를 꺼내 취직하기 전까지 쓰라며 건네주는 겁니다. 큰 도련님은 자기는 금방 취직할 테니 이거 필요 없고 한 장만 쓰겠다고 하며 나머지 4장은 제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못 잤던 생활비라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맨날 야한 농담만 하면서 둘이서 날 놀려대더니 그래도 날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생각을 했고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절 배려해준 두 도련님이 정말 고맙더군요. 도련님들에게 오늘 큰돈 받았으니 한턱 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작은 도련님이 그 돈은 따로 알아서 쓰라고 하며 자기가 쏠 테니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졸지에 큰 부자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작은 도련님은 큰 도련님과 함께 저를 명품점으로 데려가더니 가방과 옷을 사주었고 확실히 작은 도련님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쁜 신랑 때문에 와보지도 못한 곳을 도련님들과 같이 오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왠지 갑자기 왕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음식과 최고급 와인으로 갖다 주길 바래요. 하며 말을 하는데 큰 도련님과 저는 작은 도련님의 그 웃긴 말과 말투에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온 곳이니 어색한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최고의 요리들이 한 상 가득 펼쳐졌고 도련님들과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요리들을 맛있게 먹으며 최고의 만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수야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도 뭔가 좀 하다.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2차로 소주 콜? 하고 큰 도련님이 제안을 하였고 작은 도련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그 제안에 2차로 자주 가는 단골 포차로 갔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저에게 요즘 형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한 달에 15일을 들어왔었는데, 최근엔 더 일이 많아 바빠져서 일주일만 들어오니, 신혼인데 쌩 과부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와, 아이, 큰형 너무하네. 왜 이렇게 이쁜 형수를 외롭게 한대? 응? 아이씨, 바람나면 어쩌려고. 근데, 큰형 말로는 형수가 엄청 그걸 밝힌다던데? 하고 말을 하는데, 술을 마셔서인지 거침없이 말하는 작은 도련님의 말 한마디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른 여자라면 이해도 못하고 화부터 냈을 텐데, 저는 오랫동안 봐온 작은 도련님이라 아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평소 하던 대로 야한 농담으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그래, 좀 심하긴 해. 그건 인정.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때마다 욕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씩 샤워하는 거야. 뭐, 샤워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하고 말을 했더니 역시나 큰 도련님과 작은 도련님은 그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와우, 역시 우리 거침없는 형수. 존경, 존경. 아이, 그럴 때마다 내 방으로 와. 내가 도와줄게. 하며 작은 도련님이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더 이상 선 넘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며 술잔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신 술에 기분이 좋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버리기 시작했고 그나마 정신력이 강한 큰 도련님이 대리를 불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겨우 눈을 뜨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들과 저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너무 놀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보고 있었을 때쯤 작은 도련님이 일어나더니 절 보며 씩 웃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들 옷을 벗겨버렸대? 하며 말을 하는데 그 표정을 보고 작은 도련님이 범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으이그, 너 술 취한 척하고 네가 이랬구나. 하며 등짝을 때렸는데 그때 큰 도련님도 일어나 자기가 어제 기억하고 있던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뭐라 말도 못했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작은 도련님에게 짝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며 안기고 난리를 쳤다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거리를 두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이미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두 도련님들과 저는 여전히 남편이 없을 때 간혹 즐기며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친 짓인지 알지만 저도 이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3. 노총각이에요. 대학병원 전기실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 밤낮이 바뀐 교대 근무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쉴 새 없이 꾸준히 일한 덕분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는 마련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꿈조차 꿀 수 없었네요. 소개팅이야 몇 번 해봤지만 결과는 늘 뻔했어요. 여자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세련됐지만 제 스펙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변하곤 했죠. 지방 전문대 졸업, 대학병원 전기실 2교대 근무.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남자를 배우자 상대로 생각할까요? 죄송해요. 저는 야간 근무하는 남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교대 근무는 생활 패턴이 너무 불규칙해서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거든요. 그때마다 애써 밝게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죠.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요즘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남자 조건을 고루 갖춘 노총각이었던 거죠. 그날도 오후반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겨우 잠에 들었던 창식은 날카로운 드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드릴 소리, 웅성거리는 인부들의 목소리가 낡은 창문을 뚫고 들어왔죠.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킨 저는 짜증 섞인 얼굴로 옆집으로 향했어요. 노부부가 살던 조용한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낯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사람 참, 좀 자게 오후에 하면 안 돼요? 창식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잠을 방해받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는 퉁명스럽게 답했어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주인한테 따지세요. 명함 한 장을 툭 던지듯 건네주었죠. 창식은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소화기 너머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짜증은 더욱 격해졌어요. 아니, 이사를 오든 공사를 하든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졌죠. 여성은 당황한 듯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였어요. 제가 아직 이사를 못 와서 연락처를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침에는 조용한 작업만 하고 시끄러운 일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여성의 차분한 사과에 창식의 화는 조금씩 잦아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여전히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웃은 첫인상부터 삐걱거리는 듯했죠. 며칠 후 주말 오후 늦잠에서 깨어난 창식은 텅 빈 냉장고를 채울 겸 집을 나설 채비를 했어요. 딩동. 현관벨 소리가 울렸죠. 누군가 싶어 인터폰 화면을 보니 새끼 가득한 얼굴의 여성이 떡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민소매 원피스 차림.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던 옆집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박은옥이라고 해요. 저번에 공사 때문에 시끄럽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은옥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떡 상자는 마치 사랑처럼 느껴졌죠. 퉁명스럽게 화를 냈던 자신이 괜히 멋쩍어졌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창식은 어색하게 떡 상자를 받았어요. 은옥은 맑은 눈으로 창식을 올려다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죠. 뜻밖의 떡과 과일. 그리고 은옥의 풋풋한 미소는 굳어있던 창식의 마음 한켠을 녹이는 듯 했네요. 그녀와의 짧은 만남은 창식에게 긴장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마치 첫눈에 반한 것처럼 말이죠. 특히 그녀에게 끌렸던 이유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육감적인 몸매였어요. 또래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농염함이 그녀에게는 있었죠. 그녀는 평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원피스를 즐겨 입었는데 창식은 그녀를 지나칠 때마다 힐끔힐끔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후로 창식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은옥을 자주 마주쳤고 조금씩 가까워졌죠.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에서, 분리수거장에서 어색했던 첫 만남과는 달리 만날 때마다 수줍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가끔은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은옥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은 무뚝뚝한 창식에게도 묘한 활력을 불어넣었죠.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과 맥주 몇 캔을 산 창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죠. 은옥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려던 찰나 창식은 손에 들린 편의점 봉투를 등 뒤로 슬쩍 숨겼어요. 혼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죠. 나이든 남자가 편의점 도시락이라니 씁쓸한 자조가 밀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안 어색한 침묵을 깨고 은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혹시 저녁 안 드셨어요? 도시락 드시나 봐요. 맑은 목소리였지만 창식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대충 때우려고요. 요즘 편의점 도시락 진짜 잘 나오죠.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창식 씨 정도면 꽤 괜찮은 남잔데 왜 아직 장가를 못 갔대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한 군데 하자 있는 거 아니에요? 크크. 그녀는 창식의 아래쪽을 슬쩍 훑어보더니 묘한 눈빛으로 그를 곁눈질했죠. 외로운 유부녀가 혼자 사는 총각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농담까지 편하게 건네는 걸 보면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플러팅인가 싶기도 했어요. 정말요? 하은옥 씨한테 괜찮아 보이면 뭐합니까?
나랑 사귀어 줄 것도 아닌데. 창식의 자주 섞인 농담에 은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유, 사람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긴 요즘 유부녀들 남편 말고 다들 애인이 따로 있다던데. 은옥 씨도 혹시 애인 있나요? 창식이 장난스레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호호, 이제 결혼 6개월 차인데 애인은 무슨. 그녀는 올해 55살로 5살 많은 남자와 작년에 재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창식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창식 씨, 여자가 한참 고플 때 아닌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뭐지? 이 아줌마 지금 나한테 대체 무슨 의미로 저런 말을. 창식은 혼란스러웠어요. 창식 씨 많이 외롭잖아요? 은옥이 다시 물었죠.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죠? 창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냥 창식 씨 눈빛이 왠지 모르게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눈빛이 그래요? 창식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절 볼 때마다 음흉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요. 은옥의 솔직한 말에 창식은 얼굴이 더욱 화끈거렸죠. 그녀 역시 창식이 자신을 몰래 훔쳐보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순간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눈빛이 사라질까요? 창식이 농담처럼 물었죠. 글쎄요, 애인을 하나 두시던가 파트너라도 하나 만드세요. 은옥은 웃으며 답했죠. 그럼 은옥 씨가 어디 괜찮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주실래요? 아줌마라도 상관없나요? 은옥이 되묻자 창식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제 신세가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죠. 크크. 그럼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은옥은 음흉한 눈빛으로 날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창식은 서둘러 집으로 들어섰어요. 묘한 설렘과 함께 할 수 없는 기대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죠.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벨 소리가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은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혹시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남편이 회식이라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먹어야 하거든요. 혼자 먹는 차가운 도시락 대신 따뜻한 집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창식은 망설임 없이 은옥의 초대에 응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늘색 민소매 원피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긴 머리카락과 옅은 화장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네요. 숨을 먹게 할 만큼 아름다웠죠. 내가 진짜 한동안 여자 구경조차 못 해봐서 발정이라도 난 것인가? 왜 자꾸 10살이나 많은 아줌마가 이렇게 예뻐 보인단 말인가? 창식은 속으로 자문했죠.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도 단단히 씌었는지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마치 20살 첫사랑과 첫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두근거리고 설렜죠.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창식은 자신도 모르게 넋을 잃고 감탄했으니깐요. 그녀의 집은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따뜻한 밥과 김치찌개, 몇 가지 밑반찬이 놓여 있었죠. 창식은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맛보며 은옥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남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지만 결혼 생활에 외로움이 묻어나는 듯했죠. 그날 이후 창식은 은옥을 이전보다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면 은옥의 맑은 눈빛과 조용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저녁 식사 후 연락처를 저장했지만 섣불리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아 며칠을 망설였어요. 혹시라도 불편해할까, 오해할까 나이든 남자의 소심함이 발목을 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카톡 메시지가 수신되었어요. 발신인은 은옥이었죠. 혹시 지금 바쁘세요?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수줍음이 느껴졌어요. 창식은 망설임 없이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답장을 보냈어요. 은옥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설렜죠. 은옥의 집은 엉망이었어요. 주방벽에 붙어있던 선반이 떨어져 냄비와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죠. 은옥은 흰색 민소매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넋이 나간 듯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는 은옥의 모습은 묘한 보호 본능을 자극했죠. 창식은 능숙하게 공구상자를 꺼내 선반을 다시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 드릴 소리가 울리는 동안 은옥은 불안한 듯 주변을 서성이며 창식을 돕는 척했죠. 선반 설치가 끝나갈 무렵 은옥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은옥의 환한 미소에 창식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왠지 모를 묘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창식을 설레게 했어요. 며칠 후 은옥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가 왔어요. 지난번 선반 설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창식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죠. 젊은 시절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이 든 남자에게도 봄은 오는 걸까? 창식은 씁쓸하게 웃었죠.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식은 은옥을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옥은 아쉬운 듯 이 차를 제안했죠. 맥주 한 잔 가볍게 하자는 말에 창식은 망설였어요. 유부녀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이 괜찮을까? 하지만 은옥은 남편 이야기는 꺼내기 싫다며 이 차를 재촉했죠. 창식은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러다 오늘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술잔이 오가고 밤이 깊어갈수록 은옥은 점점 더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따라 낯선 도시로 왔지만 남편은 회사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다는 하소연이었죠. 외롭고 답답하다는 은옥의 말에 창식은 깊은 연민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필요한 건 아닐까. 그게 혹시나. 은옥의 슬픈 눈빛은 창식의 마음을 흔들었죠. 창식 씨는 참 따뜻한 분 같아요. 은옥은 술기운에 발개진 얼굴로 창식에게 기대듯 말했죠.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요. 창식은 은옥의 따뜻함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깊이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죠.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했네요. 며칠 후 창식은 퇴근길에 은옥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죠. 소화기 넘어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창식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에 창식은 무슨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은옥은 퉁퉁 부은 눈으로 창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자마자 은옥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옥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죠. 창식은 말없이 따뜻한 커피를 은옥 앞에 놓아주었어요. 한참을 울먹이던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은옥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가 있었는데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던 거죠. 은옥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이 엔조이 관계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 여자에게 남편은 연애 상대였고 자신은 결혼 상대였던 것 같다는 은옥의 말은 창식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은옥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식을 바라보았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죠. 그녀의 눈물 앞에서 창식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던 자신의 또 다른 마음이 꿈틀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죠. 이 순간이 바로 그녀에게 다가갈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창식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까? 아니면 친구로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할까? 하지만 은옥의 슬픈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은옥 씨, 그런 두 얼굴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믿고 평생 살아요? 창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장 이혼해요. 단호한 창식의 말에 은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머리로는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앞날이 너무 막막해요. 두렵기도 하고 은옥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걱정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죠. 창식은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죠. 그럼 제가 책임지면 어떨까요? 창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나 은옥 씨 많이 좋아해요. 제가 평생 은옥 씨 책임질게요. 은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창식을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당황한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은옥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창식과 은옥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창식은 은옥의 이혼 절차를 묵묵히 지켜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때론 변호사와의 미팅에 동행하기도 하고 때론 늦은 밤 절망에 빠진 은옥의 전화를 받아주기도 했어요. 마침내 이혼이 마무리되는 날 은옥은 창식에게 전화를 걸었죠. 창식 씨, 오늘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정말 자유예요. 은옥의 목소리에는 해방감과 함께 묘한 상실감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결혼의 실패,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죠. 축하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창식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되세요? 같이 한잔할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한 잔, 두 잔, 병이 바닥을 드러낼 때마다 은옥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어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이혼의 과정을 이야기하며 그녀는 때론 울고 때론 웃었죠. 창식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창식은 은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어요. 은옥은 창식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창식 씨, 오늘 저 좀 데려다 주실래요? 혼자 있기 싫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살짝 비틀거리는 은옥을 부축하는 창식의 마음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맞는 건지, 그녀가 취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옳은 건지 복잡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은옥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창식의 팔을 붙잡았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은옥은 창식의 품에 안겼어요. 술 취한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죠.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몸을 맡겼어요. 떨리는 손길, 뜨거운 입맞춤, 그리고 오랜 갈증을 해소하는 듯한 열정적인 사랑이 이어졌죠. 시간이 멈춘 듯한 그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했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창식은 은옥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아침 해가 높이 떠오를 때까지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먼저 눈을 뜬 창식은 옆에 누워있는 은옥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죠. 43세 나이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해장은 역시 짬뽕이죠.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묵묵히 짬뽕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창식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은옥 씨, 우리 성격도 잘 맞고 속궁합도 일이 잘 맞는데 하룻밤 즐기는 사이로 남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은옥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창식 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살면 어떨까요? 난 2번이나 이혼한 돌싱이고 창식 씨는 총각인데 괜찮겠어요? 은옥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저한테 은옥 씨는 과분할 정도로 매력적인 여자인 거려. 창식의 고백에 은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2번의 실패한 결혼 후에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문이었지만 창식의 진심 어린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녹였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또 실패할까봐 무서워요. 제가 평생 은옥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2 사람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2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 사람의 만남.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조건이나 완벽한 타이밍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창식과 은옥이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한 그들의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요. 사랑을 믿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부른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아내가 있고 3년 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건강하고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기에 알아서 생기겠지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긴박해진 저희 부부는 날짜를 지정해서 매번 아이를 가지려고 숙제를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노력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아내가 뱃살 찌고 담배만이 피는 저를 탓하며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퇴근하고 나면 집 앞에서 조깅도 하고 아내가 챙겨주는 영양제도 꼬박 먹고 담배는 아내 몰래 조금씩 피긴 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군요. 당최 임신이 뭐라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모처럼 쉬니까 집에서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언니 형부랑 말다툼 끝에 집을 나왔대. 이번이 몇 번째인지 이제는 엄마 아빠한테 면목 없다고 우리 집에 잠깐 온다네. 그래도 되지? 처형이 또 어쩔 수 없지 뭐.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을 한 처형은 저와 동갑이었어요. 워낙 털털하고 그래서 저와 잘 통하기도 했고 친구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형님과 다투고 장모님 댁에 가더니 이제는 면목 없다고 저희 집에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짠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처형이 왔고 처형은 그간 고생을 했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처형은 아내와 비슷한 키, 비슷한 외모이긴 했었는데 뚱뚱하진 않았어도 날씬한 아내보다는 살집이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와 비슷하게 날씬해졌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아니 처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이 빠졌는데. 남편놈이 이번에는 회사 신입이랑 바람 폈는데 아주 고맙네. 나 살 빠지게 만들고 이뻐지게 만드네. 고마운 인간 같으니라고. 처형, 그래 그렇게라도 웃는 거 보니 좋네. 처형 기분이 별로이고 술이 한 잔 필요할 것 같아서 아내는 오늘은 술 마셔도 된다고 허락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형 위로도 해줄 겸 셋이서 형님 뒷담화 삼미경에 빠지고 재밌는 수다에 대낮인데도 알코올에 취해서 기분이 조금씩 업되더라고요. 한참을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아내에게 장모님의 전화가 들려왔고 김치를 가져가시라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는데 제가 취했는지 눈도 풀리고 혀도 꼬아지니까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장모님이 임신 준비 중인데 제가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시면 안 된다면서 술 안 마신 자신이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후 아내는 20분 거리에 장모님 댁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술 안 마시고 있는 아내가 나가더니 술꾼인 저와 처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막판에는 처형이 기분이 많이 업됐는지 TV에서 걸그룹 노래가 나오자 따라서 춤을 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처형의 어설픈 동작들을 보며 막 웃었는데 술 취한 와중에도 웨이브하며 은근히 도발적인 댄스도 포인트 맞춰 제법 따라하더군요. 와 처형, 걸그룹 데뷔해도 되겠는걸? 아니 형님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 처형을 두고 바람이 났대? 제부, 내 남편이 온갖 여자들을 밝혀대서 그렇지 내가 살도 빠지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 남자나 다 꼬실 수 있거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당장에 제부도 나보면 넘어갈걸? 처음에는 제가 농담을 하며 말한 거였었는데 형님 일도 그렇고 처형이 예민해졌나 봅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성큼성큼 오더니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걸치는 겁니다. 몸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저도 모르게 반응이 왔는데 그때 처형이 눈치챘는지 푹 하면서 장난이야 장난 이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친구 같은 처형으로 절대 여자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왠지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자같이 느껴진 거죠. 제가 너무 당황을 하자 처형은 오늘 술판은 끝내야겠다며 이따가 아내가 오면 깨워달라며 졸리다고 방에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술을 다 마시고 나서 그런지 너무 졸렸습니다. 거실에서 테이블에 기대어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그랬는지 술이 엄청 취한 것 같더라고요. 잠깐 잠에서 깬 저는 너무 졸려서 처형이 있는 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처형이 누워 있었는데 술 취한 저는 방금 전 처형이 방에 들어간 걸 깜빡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처형이 살이 빠진지도 모르고 제 아내와 비슷한 듯해에 처형을 보고 아내인 줄 알고 뒤로 가서 꽈가 났습니다. 아이고 품에 쏙 들어오는 내 자기. 술 마시니까 더욱 생각나네. 어때? 자기도 좋지? 처형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술이 취했고 졸린 상태였는데도 그때 아내인 줄 안 처형의 뒷모습을 보고 기운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불을 걷어올리고 있는 힘껏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내의 슬금슬금 내는 소리가 그날따라 왜 그리 좋았는지 저는 더욱 강렬하게 사랑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 눈을 뜨니 아내로 착각한 처형은 없었고 밖에서 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언니, 우리 남편 엄청 마시더니 벌써 잠든 거야? 그러게, 제부가 나보다 술이 약한 줄은 몰랐네. 이거 치워주고 나는 저 방 가서 쉬어야겠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처형이 집안 불화 때문에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처형 얼굴을 봐야 하나 싶었어요. 잠시 후 거실에 나왔는데 처형은 평소 때와 같이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형도 술김에 아까의 상황을 잊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형의 태도에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은 가볍게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도 친구를 만난다며 오늘 저녁을 직접 해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퇴근 후 집에 왔습니다. 집안에는 처형만 있었어요. 처형은 집에 아이를 보고 집안이라고 다시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형님 얼굴 보기는 싫다며 저희 집에 며칠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처형과 둘이 저녁을 먹다가 처형이 술 한잔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어서 가볍게 술 한잔 하자며 술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간 사이에 처형이 아내 옷을 입은 거예요. 집사람 옷이 편하고 예쁘다면서 면원피스를 입었는데 언뜻 보기에 정말 아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처형과 가볍게 마시고 술상을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처형도 그날은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시는 중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고 편의점에 볼 일이 있다면 나간 처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와 똑같은 옷에 비슷한 체형에 비슷한 얼굴의 순간 아내로 착각한 겁니다. 자기 왔냐면서 엉덩이를 툭툭 쳤는데 글쎄 처형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놀란 처형을 보고 미안하다며 아내인 줄 알았다면서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는 거예요. 처형이 내 행동이 싫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가만히 있던 처형 생각이 나서 거실에 있을 처형을 두리번 쳐다보았습니다. 둘만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미묘한 기운이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어요. 처형이었어요. 처형은 요새 불면증이 심해졌다면서 자기 혼자 술을 조금 더 마실 테니 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마시게 하는 건 마음에 걸려서 같이 얘기 나눠준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처형이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금방 취한 처형은 정신을 잃은 듯 테이블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처형을 안고 안방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쭉 뻗은 자세로 깊은 숨을 몰아쉬고 있는 처형을 쳐다보는데 편한 원피스를 입어서 그런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생각하면 안 될 상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놓고 방을 나서려는데 처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혀꼬인 말투로 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저를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처형과 뽀뽀를 하게 되었어요. 눈 감고 있는 처형이 저를 막 끌어왔는데 저는 처형이 술이 취해 저인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술 취한 여자가 힘이 왜 그리 센지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이미 처형과 흐릿한 기억이었지만 경험이 있었던 터라 내심 저도 모르게 처형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번째도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아차 싶어서 얼른 거실로 나갔어요. 곧이어 잠에서 깬 처형이 화장실로 갔고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헷갈렸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소원해져서 저를 외간 남자로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저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형이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했던 5일 동안 매번 술을 마시게 됐었고 아내는 술 냄새 맡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녁에 친정에 가거나 친구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처형과 총 5번의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세 번째부터는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즐겼던 것 같아요. 5번의 사랑을 나눈 후 처형은 형님이 정신 차린 것 같다며 다시 잘 지내본다며 아이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리 아쉬운지 솔직히 그 다음 날쯤 처형과 터놓고 얘기해보려 했거든요. 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건 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저지른 일이라 아내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 아내에 대한 불만이 처형에게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된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처형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어째 날짜가 형님과 사이가 나빴었고 저와 며칠 지냈던 그 시기인 것 같은 거 있죠? 아내는 본인은 계속 실패하는데 언니는 남편과 사이도 별로인데 2번이나 임신했다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설마 아내 임신도 못 시키는 저인데 처형에게 임신을 시킨 게 저는 아니겠죠? 저는 지금 제발 형님의 아이이길 바라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와 닮은 아이가 나오면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처형과 그 며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모르쇠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네요. 첫 번째 우연히 자던 날 그 다음부터는 처형을 피했어야 했나 하고 정말 후회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긴 했지만 서로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남편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부도 처리가 확실시되자 어느 날인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저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없다나요? 소위 말하는 위장 이혼이었죠. 처음에 전 반대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도 있는데 이혼까지 하면서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애들 때문에 더 이혼을 하려는 거라고 하더군요. 금융권에서도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올 거고 사채업자들이나 빚쟁이들도 툭하면 찾아와 괴롭힐 텐데 한창 자라는 애들이 그런 꼴을 보고 살아야겠냐고요. 남편 말을 듣고 보니 더 이상 반대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 뜻을 따랐어요. 혹시 빚쟁이들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몇 년은 떨어져 지내자. 내가 자리 좀 잡으면 연락할게. 애들 양육비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조금만 고생하자. 이 말을 끝으로 남편과 헤어졌어요. 전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집이라고 해봐야 실상은 오빠네 집이었지만요. 몇 년 전 아빠가 돌아가시고 오빠네가 친정에 들어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케 언니한테 눈치도 보이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친정살이가 시집살이보다 더 불편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애 둘 딸린 시누이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겠어요. 저라도 싫죠. 그래서 오빠랑 올케 언니랑 상의한 끝에 오빠네가 분가를 하기로 했어요.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면서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있었거든요. 마침 전세 기간도 끝나서 집 문제도 해결이 됐고 올케 언니도 힘이 들었는지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뒤 남편과 다시 합치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제가 모시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들 만족스럽게 결말이 난 거죠. 전 당장 일을 구해야 했어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라곤 남편과 헤어질 때 남편이 마련해준 5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겨놓고 백화점 아동복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엔 갈비집에 나가 서빙을 했고요. 주변에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그런 몸 쓰는 일을 해야 하냐고 좀 더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말이 쉽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자리가 경단 여인 절 위에 존재할까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힘든 거, 창피한 거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내 새끼 굶기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기세였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일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몇 년 전 이혼을 하고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 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인데 오픈 당시엔 그런 쇼핑몰이 흔치 않아서 생각보다는 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현재 규모도 좀 커져서 직원을 여럿 두고 있다고요. 친구는 제 사정을 듣고는 괜찮다면 자기네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들 주부들이라서 애 키우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서로 상황을 아니까 편히 봐가며 일하기도 좋다고요.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 적고 월급이 셌죠. 저는 더 고민할 거 없이 친구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일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얼마 뒤엔 직원들이랑 다들 친해져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게 됐고요. 그렇게 2년쯤 지나자 다들 식구처럼 친해져서 애들 학원 픽업도 같이 하고 서로 쉬는 날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나 놀이공원도 같이 다니곤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생겨 그런가 아이들도 구김살 없이 잘 자라줬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여름 히트 상품 덕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은 직원들은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 항공권부터 렌트카, 숙소까지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래도 오랜만에 여행이라 다들 들떠서 힘든 줄 모르고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들뜬 얼굴로 항공기에 탑승을 했죠. 그런데 앞자리에 떡하니 남편이 앉아있지 뭐예요. 게다가 젊은 여자랑 함께요. 큰애는 못 보고 지나쳤지만 작은 아이가 아빠를 보곤 아빠! 하고 소리쳤죠. 그러자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냉큼 고개를 돌리더군요. 작은 애는 자신을 외면하는 아빠를 보곤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 좀 들어갑시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우리 뒤로 탑승객들이 줄줄이 뒤따르고 있었거든요. 하는 수 없이 전
일단 작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보니까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내를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탑승하는 사람들을 뚫고서 말이죠. 그 바람에 기내가 소란했던 거예요. 승무원은 남편과 여자에게 주의를 주며 자리에 앉아달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자 대충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편한테 속았다는 걸요. 남편과 여자는 기어이 기내를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을 잡을 수 없었죠. 제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작은 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칭얼댔고 상황을 모르는 큰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형이라고 동생을 달래더라고요. 아빠는 백밤 자고 온댔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야지. 또 순간 울컥했어요. 어린애들은 이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보고 싶은 마음도 참고 아빠를 기다리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제 자식도 버리고 젊은 년이랑 저러고 있다니.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전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메일을 보는 즉시 전화하라고요. 그날 밤 메일 수신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제 메일을 읽긴 했던데.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전화는 없었죠. 저라는 사람은 감정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라 직장 동료들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던 모양이에요. 그중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다들 걱정한다고. 전 상황을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남의 부부 일이라 끼어들긴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 내 남편한테 당한 것 같다. 업체에 부탁해서 한번 알아봐. 더 늦기 전에. 저 역시 내심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밤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곤 업체를 찾아가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어요. 역시나 예상이 맞더군요. 남편의 회사 사정은 부도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고의로 부도를 냈던 거예요. 직원들 몰래 엄청난 돈을 다 챙긴 뒤였고요. 그리고 상간녀한테서 낳은 딸의 출생신고 때문에 서둘러 저와 이혼을 했던 거였죠. 위장이혼이라고 속이고선 말이에요. 현재 근교의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사 결과를 듣는 내내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이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순간일 뿐인데 그보다는 남편과 상간녀한테 평생 기억될 상처를 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어요. 알아보니 이런 경우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두 가지더군요. 하나는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었죠. 전 두 가지 모두 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고 헤어질 땐 남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됐죠. 하지만 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저와 유사한 경우로 남편의 은닉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지 빤스 한 장 사입을 돈도 없는 년이. 설마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받았다는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 하려는 거면 지금 당장 넣어둬. 그런 개수작에 넘어갈 애가 아니니까. 당신도 알지? 나 당신보다 학벌 좋은 거. 그 학벌은 돈 주고 딴 거 아니야. 니깐 놈이 안 돌아가는 짱구 좀 굴리고 이 자리에 나온 모양인데 어림없어. 게다가 당신 은닉 재산은 이미 똑똑한 내 변호사들이 10원짜리 한 장까지 탈탈 털은 지 오래야. 그 사람들도 많이 털어내야 수입료를 더 받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털었으니까 꼴값 떨지 말라고. 여보, 그럼 우리 다 털리는 거야? 어떡해. 우리 집 저 여자한테 먹히는 거냐고. 상간녀는 그제야 상황 판단이 됐는지 남편을 잡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더 짜증을 내며 아 시끄러워. 이봐. 아니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나 혼자 살자고 이런 거 아니잖아. 누군 내 손으로 내 회사 부도 내고 싶었겠냐? 사실 가만두면 전보다 못해도 굴러갈 수 있는 회사였어. 근데 내가 다 우리 애들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고의로 부도까지 내가면서 돈 챙긴 거 아니냐고. 피 같은 내 회사 나도 피눈물 흘리며 날렸다.
그럼 내 노고도 좀 알아주라. 나 이 돈 내가 먹으려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아들들한테 남겨주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수임료 뜯기지 말고 우리끼리 정리하자고. 뭐? 당신, 왜 저 여자가 당신 여보야? 여보는 나지, 나. 법적으로도 내가 당신 아내라고. 그리고 왜 당신 돈을 저 여자애들한테 줘? 우리 딸은, 당신 딸은 어쩌고? 돈 얘기가 나오자 상간녀는 본색을 드러내며 성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이 여편네야.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상황은 막아야지. 너 돈 없이 살 수 있어? 그니까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죠.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 지들만 사는 것처럼 공공장소에서 들러붙어서 물고 빨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이젠 세상이 지들 뿐인 것처럼 싸우기 바쁘니. 됐고, 애정 싸움은 니들 집구석에 가서 하고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가볼게. 아참, 당신 고의로 부도낸 건 확실하지? 미리 돈 챙기려고 말이야. 그렇다니까 몇 번 얘기해. 고마워. 녹음이 잘 안 됐을까봐 확인차 물어본 거야. 아, 나 이거 다 녹취했거든? 아무래도 소송 거는데 당신 확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법정에서 봐. 그리고 그쪽도 고마워요. 폐기 처분도 안 되는 저런 남자를 대신 치워줘서. 내가 참 그쪽한텐 고맙고 미안하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송인데 내 녹취가 필요해? 여보! 남편은 애타게 절 불렀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쌩하니 빠져나왔어요. 이 소송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줄도산을 맞았던 하청업체 사장님들과 제대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던 전 직원들 몇몇과도 연대에 형사고발까지 했고요. 제가 녹취한 파일을 경찰에 넘기자 하청업체 사장님과 전 직원들이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더군요. 이 사람들도 저처럼 남편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이다 생각하니 남일 같지 않았거든요. 현재 남편에 대한 소송건은 진행 중이에요. 증거나 증인은 차고 넘치니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라더군요. 사실 승소야 뻔한 일이라 걱정은 안 돼요. 제 걱정은 오직 아이들 뿐이죠. 아직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 나이니까요. 하지만 언젠간 아이들도 오늘의 제 행동을 이해해 주리라 믿어요. 회사 동료들은 이렇게 된 거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고 이참에 새 인생 살라더라고요. 그딴 놈 일찌감치 잘라낸 것도 제 복이라며 그래도 남들은 돈도 못 받고 헤어지는데 돈이라도 챙기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네,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도 생기고 좋죠. 하지만 지난 10년간 믿고 살았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간녀에 대한 상처는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고 그래서 가정까지 꾸렸던 남자인데 제가 모르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저처럼 사랑에 울고 사람에 속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